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듀일에서 행정법 가르치는 이재준입니다. 여러분들 우선 소방시험 보느라고 고생 진짜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공부하시면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받고 고민도 많고 또 화도 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셨을 텐데 일단 이것을 극복하고 시험을 보셨다는 것 자체가 정말 진짜로 대단한 일인 거고요. 그것만으로도 존경받고 격려받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시험이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해설을 하기는 하겠지만 여러분들 어쨌든 다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번 시간에 하나하나 해설하면서 한번 설명할 테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그동안 수험 공부하시면서 못하셨던 거 지금 쭉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시험 성적이 좀 좋으셨던 분들은 또 체력까지 또 하셔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몸 같은 거 너무 또 혹사하지 말고 차근차근 또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단 이번 시간에는 25년도 소방직 행정법 총론 기출문제 해설을 시작을 할 건데요. 총평부터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한마디로 요약을 하게 되면은 쉽게 출제되었다입니다. 쉽게 출제되었다. 근데 이게 좀 보는 각도에 따라서 좀 사람마다 느끼는 감정은 다를 수 있기는 한데요. 제가 봤을 때에는 기본적으로 대부분이 배웠었던 내용에서 나왔었고 학생들이 중심만 잘 잡고서 기본 개념과 주요 개념을 정확하게 익혔다라고 하면은 설사 모르는 질문이 나와서도 소거법에 의해서 풀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그렇게 좀 출제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수하지 않고 정확하게 잘 푸신 분들에 한해서 보시게 되면은 보통 다 맞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고요. 또 한 개 정도 틀리는 분들도 많이 나올 것 같고요. 이 선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많이 경쟁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틀리신 분을 한 2개 정도도 틀리실 수 있는 분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반적으로 좀 쉽게 나왔었던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실수하지 않고 꼼꼼하게 읽고 풀었다라고 한다면은 대부분이 좋은 성과 나오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한 개나 2개까지 틀려야 무조건 합격하는 건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뭐 지역의 특성도 있겠고 그다음에 성별의 특성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뭐 과목의 특성도 있겠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어쨌든 그 한 개 0개에서 한 개 수준이 좀 안정적으로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성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조금 더 틀린다고 하더라도 뭐 불합격하거나 이런 것까지는 아니니까 여러분께서 그런 식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해설을 바로 들어갈 건데 1번부터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1번 행정법의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대법원 판례가 법률 해석의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 경우에 유사한 사건을 재판하는 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판례법 할 때 공부를 했었는데요. 판례법에서 판례가 한번 나오면은 그 판례가 법으로서의 기능을 수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사한 사건에서 그 법을 따라야 되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급심 법원의 법관은 판례의 견해를 존중하여 재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맞긴 합니다. 존중한다는 게 따른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참고하고 그냥 그거에 대해서 인정해준다 이런 뜻이겠죠. 사안이 서로 다른 사건을 재판하고도 직접 기속하는 효력이 있다는 틀린 지문인 거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2번 만일 법률에 다른 개인의 행위가 법률이 반사적으로 부여하는 기회를 넘어서 국가에 의해서 일정한 방향으로 유인된 것이라면 자 여러분들 제가 수업 때도 강조드렸었지만 국가에 의해서 유인된 신뢰가 유인이 끌려왔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끌려오는 신뢰가 발생하게 되면은 그 신뢰가 굉장히 많이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보호 가치가 있는 신뢰 이익이 인정될 수가 있고 원칙적으로 개인의 신뢰 보호가 국가의 법률 개정 이익에 우선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 맞는 얘기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3번 보기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수입 녹용 중 전지 세대를 절단 부위로부터 5cm 부분을 절단하여 특정한 회분 함량이 여러분 회분이 인체 유해화학 물질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인체 유해화학 물질이 기준치를 0.5% 초과했다. 0.5%가 되게 낮은 수치로 보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게 인체 유해화학 물질이기 때문에 사람의 몸에 무슨 화학적 반응을 보일지를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입 농용 전부에 대해서 전량 폐기 또는 반송 처리한 것이 위법한 것은 아니다. 일탈 남용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4번은 여러분들 처음 보는 지문일 확률이 되게 높기는 하겠지만 사실 정답 고르는 데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1번이 너무 명확하게 정답이 보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국가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운동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 1항이 평등원칙이나 비례원칙에 위반될 여지가 없다. 아무래도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띠고 있어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나는 뭐 이 당을 지지하고 저 당을 지지하니까 거기에 따라 가지고 하겠다. 이러면 되게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정치적 중립성을 어기게 되었을 때는 이렇게 뭔가 자격정지형도 당하게 되고 그다음에 징역형도 당하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거 병과하는 거 뭐 별 문제 없다라고 비례원칙 위반되는 거 아니다. 과하지 않다라고 하는 판례인데요. 뭐 그냥 이런 게 출제되었습니다. 어쨌든 정답은 1번 고르시면 되는 내용이고요. 2번 행정법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법령 등의 공포에 관한 법률사항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에 대하여는 종이간보와 전자간보는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그렇죠?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종이로 된 기사와 인터넷으로 된 기사가 똑같기 때문에 별 문제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2번은 사실 왜 냈는지 사실 좀 의문이 가는 내용이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이게 형벌에 관한 법률이라고 나오죠. 형벌에 관한 법률. 사실 형벌에 관한 법률은 형법에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다루는 게 맞지. 행정법에도 물론 형법적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만 굳이 이 법의 소급표에 대해서까지 배울 수가 있냐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헌법재판소법에서 어떤 법률이 위헌으로 판결이 나게 되면은 그 위헌은 그때서부터 그 법조문이 위헌 판결 받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장래효가 미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오늘 위헌 판결 받은 법조문이 있으면 오늘부터 위헌 판결이 되고 예외적으로 소급효가 미치는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다는 뜻인 거예요. 근데 형법 같은 경우는요. 형법 법조문이 오늘 위헌 판결 받게 되면은 예전부터 돌아가서 위헌 판결을 받습니다. 그게 기본적인 패턴이거든요. 근데 이게 행정법에서 나올 거라고는 좀 생각을 못하긴 했습니다. 어쨌든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해당 법률이 또는 법률 조항에 대해서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어떠한 사건이 합헌으로 결정된 바가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소급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왜? 이미 합헌으로 결정된 바가 있으니까 그 사건 하나에서는 합헌을 봐주는 게 맞다 보니까 그 사건 합헌 판결 받은 다음 날부터 소급하여 그때서부터 소급효가 발생한다라는 뜻인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런 법조문이 있다더라라고 얘기를 한다는 뜻이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보기 같이 보겠습니다. 법률 불소급의 원칙은 불소급이 신법을 적용하지 말자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종료된 사건,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된 사실이 종료된 사건을 얘기하죠. 종료된 사건에 한하여 그 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일 뿐 계속 중인 사실, 이 진행 중인 사실을 말하고 있잖아요. 진행 중인 사실에 대해서는 신법 적용하는 게 별 문제 없다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법률 적용까지를 제한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4번이 이제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지문으로 이제 보이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자, 이게 종료된 사건이었었거든요. 종료된 사건은 기본적으로 구법에 따라서 처리를 합니다. 그러나 법이 유리하게 개정된 신법이 딱 탄생되었을 때는 신법으로 처리할 여지가 있어요. 그렇다고 무조건 신법 처리하는 것은 아니라 신법으로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간 정황이 있어야지만 뭐 법 규정이라고 한다던가 정황이 있어야지만 신법을 처리하고 그런 정황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구법에 따라서 해결을 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럼 이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였었냐면은 구법에 따라 가지고 처리를 그냥 해야 된다는 뜻인 거예요. 즉 이게 비닐하우스를 개발 제한 구역에서 허락 없이 지었었던 사안이었거든요. 구법에 따라 가지고는 처벌을 받는 그런 영역이었습니다.
근데 처벌받기 직전에 갑자기 법이 개정되어서 처벌하지 않는다는 신법이 생겨버리게 된 거예요. 신법이 생겼으니까 또 유리하게 변경되었으니까 유리한 신법에 따라서 처벌하지 말자라는 생각이 떠오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 판례는 구법에 따라서 그냥 처벌을 해야 된다는 사안이었어요. 왜? 유리하게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유리한 법 적용한 것이 아니라 유리한 법을 적용하게끔 될 만한 정황이 있어야지만 한다는 뜻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판례는 중요한 것은 이 공작물이 여기서 비닐하우스 말하는 거군요. 비닐하우스 설치행에 대해서 가벌성, 벌을 할 가능성은 소멸하지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거는 소멸한다가 틀린 지문이다라는 스타일로 출제를 한 거고요. 수업 때 저도 그렇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었었죠. 근데 이게 또 뭐가 논란이 될 수가 있냐면은 헌법재판소에서 형벌 같은 경우에 유리하게 개정되었을 때는 유리한 법을 적용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법 판례가 하나 탄생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수험생들에서는 그런 관점에 접근을 하게 되면은 이 판례는 잘못된 판례 아니냐, 유리하게 개정됐으니까 가별성은 소멸되는 게 맞는데 소멸되지 않는다고 하는 게 말이나 되는 거냐 라고 접근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약간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하죠. 근데 어쨌든 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도 있기는 하겠지만 제 주관적 생각을 담기보다는 일단 이 판례는 이 판례가 틀린 지문이다라고 한다는 것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여러 가지 뭐 이의 신청도 한다라는 메시지를 제가 받은 적이 있었었는데 어쨌든 그 이의 신청에 대한 결과는 뭐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 판례는 일단은 틀린 지문이다라고 한다는 거, 가별성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뜻이겠죠. 자, 그다음에 정답은 4번이었고요. 3번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허가, 의제, 효과, 수반은 건축신고, 이거는 뭐 여러분들 자다가 깨워서 물어봐도 아시지 않습니까? 수리를 요하는 신고다라고 한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2번 행정청이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해서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를 수리하는 처분한다.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를 수리하면은 양도인 입장에서는 내가 허가받은 권리를 양수인한테 빼앗기는 결과가 발생하니까 이 수리는 양도인에서 있어서만큼은 침익적인 처분이거든요. 침익적인 처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종전 영업자가 양도인 가리키고 있죠. 이자한테 뭘 해야 된다? 행정절차법에서 규정되고 있는 사전 통지라고 한다던가 의견 청취라고 한다던가 그런 것들을 거쳐야 한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뜻인 겁니다. 3번, 자 이것도 처음 보는 판례일 것 같은데요. 자 이게 뭐냐면은요, 자 영업시간 제한 등 규제라고 하는 거 나왔어요. 여러분 대규모 점포, 이게 제가 알기로는 롯데마트로 이제 알고 있는데 롯데마트가 이제 대형마트 아니겠습니까? 대형마트도 때로는 영업시간 같은 것이 제한 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국가의 정책에 따라 가지고 제한이 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대형마트인지 아닌지, 대형마트이면은 영업시간 제한 규제가 들어가고요. 대형마트가 아니라 소형마트인다던가 뭐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간 제한 규정 대상되지가 않겠죠. 그거를 판단하는 거에 기준이 무엇이냐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처음 보는 판례이실 겁니다. 일단 대형마트로 등록되었다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설 등록된 형식에 따라 대규모 점포를 일체로서 판단할 것이 아니고 대규모 점포를 구성하는 개별 점포의 실질이 대형마트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다시 살펴야 한다. 자 이게 뭐냐면은요, 영업 정지를 할 때 그 대형마트가 그냥 대형마트로 등록되어 있는지만 보는 거냐, 실질 자체, 실제로 그 개별 점포들, 그 롯데마트 안에 있는 점포들이 대형마트로 이제 볼만한 그 실제 요건을 부합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 판례는 대형마트로 점포로 등록되어 있으면, 그 외형 자체가 대형마트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충분히 대형마트지, 그 실질이 대형마트로서 갖추기 위한 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다는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형마트라고 하는 형식으로 등록되어 있기만 하면은 되는 것이지, 굳이 막 실질 자체가 대형마트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살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처음 보시는 판례였었고요. 되게 생소한 지문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게 여러분들 좀 헷갈릴 만한 여지가 있었던 게 뭐냐면요,
대형마트, 대형 점포, 우리 대형 점포를 등록을 할 때는 실질적 요건을 살펴가지고 등록이 됩니다. 이미 실질적 요건을 살펴가지고 등록이 되니까 그 등록이 되는 순간 이미 대형마트예요. 그렇다면 이 실질적 요건을 검토해가지고 대형마트가 되니까 그거 자체로 대형마트가 되는 거구나. 기 때문에 뭐 별도로 대형마트인지 아닌지 실질을 따질 필요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대형마트 등록할 때 실질 요건을 살핀다는 뜻이지, 일단 대형마트로 등록이 되면은 그 이후에 뭐 별도로 얘가 대형마트 요건을 부합하고 있는지 뭐 개별 점포들이 뭐 대형마트를 뭐 이런 걸 따지진 않겠다는 뜻인 거예요. 그런 뉘앙스로 접근하시는 거고요. 4번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어떤 신고 같은 영업을 할 때 법에 나와 있는 요건을 모두 갖춰야 된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그래서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학교보건법에 나와 있는 요건 모두 충족해야지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있다고 본다는 건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3번은 조금 애매했었다고 치더라도 1번, 2번, 4번이 정확하게 맞다는 것을 알고 있으시면은 크게 흔들리지 않고 풀릴 수 있는 문제이긴 했었습니다. 3번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4번입니다. 행정기본법은 제가 너무나 중요하니까 한 문제는 거의 단독으로 출제된다고 봐도 무방하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고 있으시겠죠? 대통령령의 위임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장이 정한 훈령, 예규 및 고시 등의 행정규칙은 이건 뭡니까?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죠.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상위법과 결합해서 법규의 기능을 수행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법령에는요 뭐가 들어가냐? 법률과 법규 명령을 법령이라고 하는 건데,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도 결국 상위법의 위임을 받아 상위법과 결합하여 법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니까 사실상 법규 명령과 비슷한 느낌으로 가주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법령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포함된다가 맞겠죠. 2번입니다. 법령 등 또는 처분에서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침익적인 거겠죠. 권익이 제한되거나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의 계산은 일주, 월, 연으로 정했을 때는 첫날을 산입을 하죠. 그렇지만 그게 국민한테 불리할 때는 산입하지가 않는다. 딱히 설명 안 드려도 괜찮겠죠. 4번입니다. 행정에 관한 나이. 여러분 이제는 나이가 만 계산으로 바뀌었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그래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을 하고 연수로 표시한다. 다만 1세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월수로 표시를 할 때가 많죠. 얘는 아기가 너무 이뻐가지고 몇 개월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뭐 3개월 차입니다. 5개월 차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한 살이 되지 않았을 때는 개월수로 표시할 뭐 이런 뜻이었습니다. 정답은 1번이었었고요. 5번 행정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 행정절차법은 행정지도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행정지도에 보면은 최소한만큼 해야 된다고 써 있거든요. 비례 원칙에 대한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2번이죠. 행정절차법상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당연하겠죠. 3번 행정절차법상 행정지도가 말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상대방이 행정지도의 취지, 내용, 신분사항을 적은 서면의 교부를 요구하면 행정지도 하는 자는 직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음 이를 교부해야 된다. 4번입니다. 국가배상법이 정한 배상 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행정지도와 같은 비권력적 작용은 포함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포함되죠. 권력적 작용, 비권력적 작용 모두 포함합니다. 정답 4번이었었고요. 6번도 되게 쉽게 나온 문제였었는데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장과 주식회사 사이에서 뭔가 지원 사업 관련해서 협약을 체결한 것은 공법상 계약입니다. 공법상 계약을 해지하게 되었을 때는 이건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지위에서 표시하는 것이지 이게 권력적인 입장에서 행정처분처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었었고요. 2번 이거 틀릴 분은 없으시겠죠. 협의 취득은 사법상 계약이. 3번 행정절차법은 공법상 계약에 대한 규정은 없고요. 국립의료원 부설 주차장에 대한 위탁관리 용역 운영 계약, 말이 계약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거는 특허에 해당한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옳은 거 고르는 거고요. 7번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고시된 도시계획 결정. 도시계획 결정은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주는 처분인 것 맞습니다. 2번 택지개발 예정지구의 지정. 택지개발 예정지구의 지정도 역시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었죠. 행정계획 파트에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고요. 3번 자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토해양부 장관이 발표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지방 이전 방안. 우리 혁신도시가 공기업을 지방으로 이전시키겠다는 그런 테마거든요. 그 혁신도시 중에서 한국주택공사를 지방으로 이전하겠다는 방안을 마련을 한 거예요. 방안을 마련했다고 해가지고 뭐 국민이 그것 때문에 뭐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받거나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계획은 관리계획과 다르게 처분성이 없는 계획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8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증발급 재량행위다. 읽지 않겠습니다. 2번 행정청은 재량이 있는 처분할 때는 관련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해야 되며 재량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3번 개인 택시 운송사업 면허는 특허기 때문에 당연히 재량행위로 파악하고 있고요. 4번 여러분 육아휴직 관련돼서 복직명령하는 케이스였죠. 육아휴직 간부를 대상으로 복직명령할 때 요건 충족되면 한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이거는 기속행위다라고 한다는 거 우리가 많이 연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속 재량행위가 아니라 기속행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고요. 9번입니다.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학교에서 임원을 선임을 합니다. 임원을 선임했다고 해가지고 임원으로서의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뭐가 필요한데요? 행정청의 승인이라는 행위가 필요하죠. 그 행정청의 취임 승인은 인가라고 한다는 성격. 인가는 기본행위를 보충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임원 선임 행위를 보충하여 법률상 효력을 완성케 하는 보충이다. 인가라는 뜻이겠고요. 2번 여러분 자격증 같은 것 중 자격증 같은 거를 우리가 공증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공증은 다툼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얘가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기 위한 하나의 행위 아니겠습니까? 자격증 같은 거 발급하는 것들이 대표적인 케이스니까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소위 공증행위에 속하는 행정행위라고 할 것이다. 그렇죠? 3번 토지거래 허가는 말이 허가지 이거 인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금지를 해제하여 금지를 해제해 주는 것은 허가 아니겠습니까? 허가가 아니라 이거는 인가의 성격이기 때문에 기본행위를 보충해 주는 거죠. 틀린 지문인 거구나. 체류 자격 변경 허가는 특허니까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설권적 처분의 성질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0번 효력 발생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내용 증명 우편 등기 우편은 집배원 분께서 직접 우리 집에다가 우편물을 배송을 해주시고요. 거기다가 사인까지 받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받았다고 하는 것이 추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일반 우편은 우편함에 꽂아두는 것이기 때문에 꽂아두었다는 것만 갖고 해가지고 받았다고 추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송달의 효력을 주장한 측에서 증거에 의해서 이를 입증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2번입니다.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아니한 경우 내가 어찌저찌 공무원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처분 내용을 알게 되었다. 그럼 그 고지되지 않은 내용이 나한테 효력 발생한 거냐? 그런 건 아니라는 뜻인 겁니다. 행정청은 국민한테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아두어야지 그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상대방이 다른 경로를 통해 행정처분 내용을 알게 되었다고 해서 효력 발생한다는 건 아니라는 뜻이겠죠. 3번 정보통신망 이용한 송달이 이메일을 통해서 송달하겠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동의해야지만 가능하고요. 또 내가 지정한 전자우편을 지정한 곳에 배송을 해야겠죠. 4번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의 공고하고 플러스 인터넷도 공고해야 된다. 맞습니까?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되겠죠. 11번 직권 취소와 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 은폐나 기타 사위 방법에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 귀책사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귀책사유가 있다는 뜻은요, 국민이 속여가지고 면허 발급 같은 걸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양심상 속여서 면허 발급을 받으면은 내 면허가 취소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예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당사자는 처분에 의한 이익이 위법하게 되었음을 알아 취소 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뢰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다시 말해서 이 수익적 행정처분, 면허 발급이 유지될 거라고 하는 그 신뢰 같은 건 고려하지 않고 그냥 날려버려도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다, 이런 뜻이었었고요. 2번, 행정기본법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기본법에서 직권 취소할 때 국민한테 귀책 사유가 있으면은요, 소급표 발생시키고요. 국민한테 귀책 사유가 없으면은 장래효를 발생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이 문구는 신뢰의 가치가 있다, 귀책 사유가 없다는 말이기 때문에 이건 장래효가 발생한 사안이지 뭐 전부나 일부에 대해서 소급효가 발생한다는 아니에요. 귀책 사유가 있을 때 뭔가 소급효가 발생하지 장래효가 이건 발생하는 사안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정답은 2번이었었고요. 3번,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처분 후에 이를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그대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 변경이 생겼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가 있다. 맞죠? 우리 철회는 성립 당시에는 적법한 행정행위였었지만 추후에 사정 변경이 생겨 더 이상 그 처분을 유지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은 별도의 행정행위, 취소라는 행정행위, 철회라는 행정을 통해 가지고 이걸 날려버리는 제도 알고 있으시겠죠? 4번, 행정청의 여러 개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 그 운전면허를 취소한 경우 취소 사유가 특정 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일 경우에는 여러 면허를 전부 취소할 수가 있다. 맞죠? 우리가 면허의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면허의 종류는 원래 따로따로 따는 게 맞는데 때로는 이게 성질상 공통적인 성향을 띠고 있는 면허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때는 면허를 취소시킬 때 여러 가지 면허도 같이 연동돼서 취소시킬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정답은 됐죠. 12번, 병역법상 행정행위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병역법상 보충역 편입 처분과 공익근무요원 소집 처분은 하자가 승계되는 케이스가 아니에요. 즉 여기에 취소 사유의 위법성이 일로 옮겨가는 게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각각 단계적으로 별개의 법률 효과를 발생하는 독립된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불가쟁력이 발생한 보충역 편입 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공익근무요원 소집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가 있다. 공익근무 선행 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공익근무 후행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가 하자가 승계된다는 관용어구인데요. 이건 그런 케이스가 아니죠. 하자가 승계되지가 않습니다. 2번, 행정처분의 당연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 뭡니까? 무효선언적 취소소송이라고 하는 건데요. 얘는 말이 무효선언을 한다는 취소소송이지 결국은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소기간 같은 거 준수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그래서 제소기간 같은 것들 준수, 제소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뜻인 겁니다. 13번, 행정처분인 금액변동 통제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당연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이 취소 사유라는 뜻이겠죠. 후행 처분인 징수 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우리 소득 금액 변동 통지와 징수 처분은 하자가 승계되지 않는 케이스였었고요. 4번입니다. 이거 그냥 취소 사유라고 암기시켜 드렸던 사안 아니겠습니까? 학교 환경 위생 정화 구역 내에서 금지 행위 및 시설의 해제 여부에 관한 행정 처분하면서 학교 환경 위생 정화 위원회의 심의를 누락한 흠, 절차상 흠이 있었죠. 절차상 흠이 있는 상태에서 요거 처분해버리게 되면은 이건 취소 사유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답은 1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고요. 13번,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자 기부 체납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가 특허입니다. 거기에다가 사용수익 허가 기간을 정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뭐다? 기한이죠. 기한은 독립하여 소송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부담만 딱 따로 떼어내 가지고 판사한테 판사님 이거 취소시켜 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반면에 얘는 그게 아니라는 거겠죠. 여러분들은 생존소 얘기할 수 없다가 정답이겠죠. 2번입니다. 부담의 이행을 하게 된 사법상 매매 등의 법률 행위는 부담을 붙인 행정처분과는 어디까지나 별개의 법률 행위이므로 그 부담의 불가쟁력 문제와는 별도로 법률 행위가 사회질서 위반이나 강행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을 따져보아 법률 행위의 유효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맞죠? 여러분들 법률 행위랑 그다음에 부담이랑 별개로 인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 맞는 지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4번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게 3번 보겠습니다. 행정기본법상 행정청은 부관을 붙일 수 있는 처분이 사정이 변경되어 종전 부관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해당 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종전 부관을 변경할 수가 있다. 제가 두 문자 따서 수업에서 했던 거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그래서 사정이 변경되면은 종전의 부관을 변경시킬 수도 있다더라라고 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4번 부담부 행정처분에 있어서 처분의 상대방이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으로서는 이를 들어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그렇죠. 우리가 부담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행정처분이 실효되는 것이 아니라 취소 사유 혹은 철회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13번 정답은 1번이었었고요. 14번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정보의 접근, 수집, 처리의 자유는 헌법상 직접 보장되는 권리로서 자유권적 성질을 가지나 청구권적 성질까지 공유한 것은 아니다. 우리 정보 공개 청구할 때 정보 공개 청구권이라고 하는 권리가 있는데요. 이게 헌법에서 보장되고 있는 표현의 자유에서 이끌어 나오는 거다라고 합니다. 표현의 자유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자유권적 성질과 내가 알 권리라고 하는 내가 상대방이 갖고 있는 정보도 알고 싶다라고 하는 청구권적 성질까지 같이 공유하는 것이거든요. 틀린 지문이겠죠. 2번 일반적으로 정보는 우리가 공개 청구를 해야지 공개를 해줍니다. 그래서 국민의 알 권리에서 파생되는 정부의 공개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민의 적극적인 정보 수집 행위나 특정의 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 공개를 청구를 해야지 보여주지 알아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는 뜻인 겁니다. 3번 형사재판 확정 기록에 대해서는요. 형사소송법이라고 하는 정보공개법의 특별법이 존재하니까 이 법에 따라서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청구하는 것이거든요. 정답은 3번이겠죠. 4번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하는 정보, 그러니까 PDF 파일 같은 걸로 이제 관리가 되는 정보에 대해서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나 그냥 PDF 파일 달라라고 하면은 어떠한 경우라도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어떠한 경우라도라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에 뭐 방해가 된다라고 한다던가 하면은 뭐 나눠서 보여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떠한 경우라고 해가지고 예외를 아예 그냥 단절시키는 그런 멘트는 별로 좋은 지문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틀린 지문인 겁니다. 정답 옳은 거 3번 고르시면 되겠고요. 자 15번은요. 자 이거는 최신 판례에서 나왔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제가 최신 판례 특강 때 당연히 다뤄드렸던 내용이고요. 자 혹시 여러분들 이게 이 지문을 보고서 다 읽으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지문이 이미 최신 판례 특강 때 했었기 때문에 한 줄 한 줄 읽을 때마다 시간이 부족하니까 다른 문제 풀 때 되게 불안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문이 최신 판례 특강 때 했었던 거니까 그 내용이었었구나 라는 점 인지하에 여기서 핵심이 되는 내용이 뭐였었냐면은 일단 동성혼이랑 일반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사람들을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사실혼과 동성혼을
너무 차별했었던 것이 여기서의 쟁점이었었거든요. 절차상으로는 차별하는 처분을 하면서 사전 통지 같은 걸 안 했기 때문에 절차상 위협도 있었고요. 내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다른 사실혼에 비해 가지고 너무 차별하고 있으니까 평등의 원칙 같은 것들에 위배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판례의 취지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께서 정답을 바로 찾아버리시게 되면은 3번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장가입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즉 이성 동반자와 동성 동반자가 이제 동성혼, 우리나라 동성혼은 참고로 인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인 갑을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고 처분한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이게 핵심이었어요. 그리고 요거는 자 피부양자 자격을 소급하여 상실시키는 처분은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 통지 절차에 해당하는데 그걸 안 했었던 사안이거든요. 이거는 실체적 하자가 아니라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 들어가시면 된다는 뜻이겠죠. 어쨌든 정답은 3번과 4번이 조금 헷갈릴 여지는 있었지만 끝까지 읽으면 이게 절차상 하자라는 것만 중심만 이어가고 제가 수업 때도 이건 절차상 하자와 실체상 하자를 따로 분류해서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그것만 잘 기억하고 있으시면 당연히 맞출 수 있는 테마 아니었습니까? 3번이었죠. 그 다음에 16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사실 제가 강사 입장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이 나오면 심장이 약간 좀 덜컥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 그런 거냐면은 법조문이 워낙 많은데다가 어디에서 내더라도 다 사실 시험범위이기 때문에 할 말은 없기는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개인정보보호법을 그렇게 꼼꼼하게 읽지 않습니다. 시험에 나온 주요 포인트 위주로만 읽어주지 대부분 꼼꼼하게 읽지 않아가지고 막 이상한 데서 긁어오면은 정말 당황스럽기 짝이 없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개인정보보호법은 이번 시험은 그렇게 출제하지 않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역에서 출제되었기 때문에 맞추셨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죠. 공개된 장소에서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 기기가 CCTV거든요. 설치 운영에 제한되거나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해서 공개된 장소라도 권한 유무를 불문하고 누구나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 기기를 설치 운영할 수가 있다. CCTV는 무조건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게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운영할 수가 없고요.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CCTV를 운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누구나 막 권한 없이 그냥 운영할 수 있다. 이건 정확하게 틀린 지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2번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목욕실, 화장실,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장소에서 소방공무원이 화재 발생 시 인명의 구조, 구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 기기가 여러분들 핸드폰 카메라 같은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사람과 사람을 영상으로 처리할 수가 있다. 당연하겠죠. 구조활동 같은 거 하시면서 활용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디캠 같은 거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3번. 자, 우리 자동화된 결정이 개인정보보호법에도 자동화된 결정이 있거든요. 자동화된 결정이 있는데 이거에 따라서 처리되는 정보가 있다는 뜻인 거예요. 개인정보가 수집되거나 할 때가 있는데 여기서 그거를 거부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동적으로 처리된 정보를 국민이 거부할 수 있어요. 개인정보 처리자가 수집하려는 것을 정보 주체가 거부할 수도 있는데 다만 뭐는 빠지냐? 행정기본법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하는 처분은 요거는 거부할 수 없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이미 공무원 시험에 출제가 된 적이 있었던 지문이었기 때문에 제가 기출문제 풀 때 설명드렸던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그거 정리하시면 풀 수 있었고요. 설사 모르셨다고 하더라도 1번 지문이 정확하게 틀리니까 그거 확인하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4번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 주체가 자동화된 결정을 거부하거나 그 결정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화된 결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인적 개입에 의한 재처리 설명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이것도 맞는 지문으로 그냥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답은 1번. 17번. 어떠한 행정강제 개별법상 근거를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 소방활동에 방해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가 있다. 이거 뭡니까? 강제처분이죠.
강처분. 이건 여러분들 소방관계법규에서도 배우셨을 거고 행정법에서도 배우셨을 겁니다. 근데 얘를 행정법에서는 즉시강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시강제는 국민한테 의무를 명하고 하명을 하고 안 지켰을 때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 자체가 너무 급하다 보니까 빨리빨리 봐서 그냥 해결하기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1번 행정기본법에서와 같은 행정강제에 대하여 다른 수단으로는 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활용이 된다. 왜? 이게 하명을 하고 안 지켰을 때 강제하는 게 아니라 바로바로 직접적 가서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 입장에서 약간 예측이 불가능한 사안이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다른 수단으로 의무 이행을 확보하지 못할 때 활용되는 것이 다른 수단으로 뭔가 활용되지 못할 때 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활용되는 것이지 바로바로 활용되는 것은 아니고 또 최소한으로 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으시겠죠? 쉽습니다. 2번 소방 활동에 방해되는 차량 및 물건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키는 것은 소방 대상물에 대한 대물적 강제 처분의 성질을 갖는다. 물건에 대해서 행해지는다는 뜻이겠고요. 3번 법령 또는 행정처분에 의한 선행의 구체적 의무의 존재를 불이행을 전제로 한다. 의무의 불이행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바로바로 가서 그냥 해결하는 거예요. 누가 막 칼 들고서 누구를 찌르니 많이 하고 있는데 언제 하명을 하고 의무 안 지켰을 때 칼 뺏어가고 이런 거 아니겠죠. 바로바로 가서 칼을 뺏어서 하는 게 맞죠. 그래서 이런 것은 의무를 명한 다음에 하는 것은 아니니까 의무의 부존재를 전제로 한다는 틀린 지문입니다. 4번이죠. 행정강제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본질상 급박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고 법관의 영장을 기다려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가 않는다.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대법원 판례이기는 이게 헌법재판소 판례이기는 하죠. 헌법재판소는 영장 없이도 바로바로 가서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한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영장이 필요하다.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영장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영장은 필요하지만 예외적인 상황 하에서 영장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그냥 영장 아예 필요 없다라고 한다는 거 그렇게 체크하시면 된다는 말씀인 겁니다. 다음에 18번 문제, 그러니까 17번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된다는 말씀이고요. 18번 강제 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직접 강제는요 우리가 대집행, 이행강제금, 강제징수 이 세 가지로 활용할 수 없을 때 마지막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직접 강제는 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 부과의 방법으로 의무 이행을 확보할 수 없거나 실현이 불가능할 때 실시해야 된다는 뜻인 거고요. 독촉은 최초의 독촉만 처분이라고 한다는 것도 알고 있으시죠? 우리 계고도 최초의 계고만 처분이듯이 독촉도 최초의 독촉만 처분성이 인정되고 반복한 독촉은 처분성 인정되지 않는다. 3번 이행강제금은 이행할 때까지 부과하는 그런 강제금이거든요. 국민이 의무 이행을 안 했어요. 이행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행을 했어. 그럼 더 이상 부과하지 않는데 이행을 하기 전에 부과한 금액이 있는 거예요. 그 부과한 금액은 징수한다라고 한다는 거 제가 굳이 쓰지 않아도 알고 있으시겠죠? 4번 우리 대체적 자기 의무 위반에 대해서 이행강제금과 대집행 둘 중에 하나 선택적 활용 가능하다는 건 되게 대중적인 질문 아니겠습니까? 허용되지 않는다는 틀린 질문이겠죠. 19번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행정조사 기본법상 화재가 진화된 현장에서 소방 공무원이 화재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시료를 채취한 것은 행정조사에 해당하나 조사 대상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출석 진술을 요구하는 활동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닙니다. 조사 대상자한테 자료 제출해 주세요, 출석해 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것도 다 행정조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행위인 거고요. 2번 적법 절차의 원칙이 헌법에 나와 있는 건데 이게 헌법 법조문을 보게 되면은 형사 소송 절차와 관련해서 뭐 체포 같은 거 할 때 뭐 여러분 뭐 미란다의 원칙 같은 거 들어본 적 있으시죠? 뭐 그런 절차에 따라 가지고 해야 된다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인데 헌법에서 말하는 것은 비단 형사 소송 절차에 대해서만 국한한다고 해석하지 않고요. 학자들은 이거는 입법, 사법,
행정 모든 전 영역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판례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모든 국가작용 전반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가 아니라 맞고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한 행정조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틀린 지문이 있구나. 3번입니다. 우리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서 조사하는 것을 자발적 조사, 임의조사라고 하는데 임의조사는 법의 근거 없이도 실시할 수가 있어요. 국민이 좋아서 국민도 따르겠다고 해서 하는 건데 법의 근거 없이 해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실시할 수가 있겠죠. 4번 우리 영장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자, 영장이 수사와 관련이 있으면은 행정조사 하기에 앞서서 혹은 이유라도 영장이 필요하고요. 수사와 관련이 없으면은 영장 없이 해도 괜찮습니다. 수사와 관련이 없는 게 뭐 우편물 개봉, 시료 채취, 뭐 성분 분석 같은 것이 있었고, 요 사안은 마약과 관련된 사안이라는 범죄 수사와 관련된 사안이죠. 범죄 수사와 관련된 사안이니까 영장이 필요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영장이 필요하겠구나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뜻인 겁니다. 정답은 3번이었었고요. 20번 실효성 확보 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대지 또는 건축물의 위법 상태를 시정할 수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지위에 있지 않는 자는 시정명령의 상대방이 될 수가 없다. 시정명령은요, 뭔가 잘못한 상태가 있거나 잘못한 상태를 만든 자한테 하는 명령이거든요. 근데 그 건축물에 대해서 나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것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지위에 있지 않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시정명령할 이유는 없다는 뜻이겠죠. 2번 공급 거부는 아시겠지만 서비스 같은 거, 재화 공급 같은 거, 전기를 단전시키거나 물을 안 준다던가 하는 것들을 공급 거부라고 합니다. 그리고 단수 조치는 권력적 사실행위니까 당연히 처분성 인정된다. 쉬운 질문이었었고요. 3번 병무청장이 이거 여호와의 증인 사건 알고 있으시겠죠? 병역 기피자들의 명단 공개했었던 공개 결정 이거 처분이다라고 한다는 거였었고요. 4번 과징금은요. 부과를 하면은 원칙은 한 번에 내주는 게 맞겠지만 이 과징금이 너무 또 과한 느낌이 있다 보니까 회사 자체에 뭐 전반적인 뭐 악영향을 준다던가 하게 될 때는 그때는 분할 납부하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과징금은 법령 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법률로 정한 바에 따라 위반 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제재로서 분할 납부가 원칙이 아니라 뭐가 원칙이다? 한 번에 납부하는 게 원칙이라는 뜻인 겁니다. 이건 행정기본법에 나와 있는 법조문이기 때문에 한번 또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4번이었었고요. 21번 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너무 쉽게 출제된 지문. 이거는 역대 공무원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온 지문이기도 하거든요.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가 되었으면은 기판력에 의해 당해 처분은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 불법행위 구성한다 아니죠. 설사 그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나중에 판결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이 일부러 했다던가 실수했다고 단정한 건 아니라는 뜻인 겁니다. 2번 국가배상 책임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법령에 위반한 것임을 요건을 하는 것으로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은 설사 그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발생해요. 법령 적합성이 곧바로 법령 적합성이 합헌성이죠. 합헌성이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행위위법설이라고 해가지고 설사 국민한테 손해가 발생해도 법을 잘 지켜서 한 거라고 하면은 그것을 위법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3번 공무원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고 직무를 집행하여 국가 소유의 관용차를 운행하다가 다른 사람을 사망케 하거나 부상당하게 한 때에는 해당 공무원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상 손해배상 책임 주체가 될 수가 없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요. 관용차를 운전을 하게 되면은 국가배상법 적용한다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무원이 이 자배법에 따라 가지고 배상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국배법에 따라 가지고 배상 책임의 주체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맞는 지문이고요. 4번
외국인이 피해자일 때는 그 우리나라와 외국인 사이 그 외국 사이에 상호 보증이 있어야지 외국인 책임진다는 건 뭐 외국인한테 그 배상해 준다는 건 알고 있으시겠죠? 상호 보증이 있을 때 꼭 상호 보증은 조약으로 체결될 필요도 없다는 뜻입니다. 정답은 1번 고르시면 되겠고요. 손실보상입니다.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민간 기업도 수용의 주체가 공익사업을 실시하는 주체라는 뜻이요. 공익사업을 실시하는데 당연히 주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2번 자, 한약 조제권. 이거 원래 누구한테 인정되는 거였습니까? 한의사한테 인정되는 거였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여러분 제가 허가를 받아가지고 영업을 해서 남기는 이익들은 반사적 이익이라고 했었던 거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반사적 이익 때문에 한약을 조제하는 그 한의사들이 더 이상 이제 약사들도 한약을 만들 수 있게 됨으로써 이익이 감소된다고 하지 있지 않습니까? 이익이 감소됐다고 해서 반사적 이익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송 제기할 수가 없다라고 한다는 거 기억하고 있으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한약 조제권은 아시겠지만 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이익이 아니라 반사적 이익으로 판단하는 거구나 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경업자 관계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이기도 하고요. 3번 요 법에 따르면 농업의 손실은 농지 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가 아니라면은 농지 단위 면적당 소등을 고려하여 실제 경작자에게 고려를 해야 된다. 우리 농업을 못하는 것도 재산상 손실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재산상 손실에 대해서는 당연히 농업을 못하는 자, 실제 경작자한테 보상하는 것이 당연히 맞겠죠. 4번 정당한 보상이라고 헌법 23조 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게 말이 정당한 보상이지 사실상 객관적인 재산 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한다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완전 보상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상 금액뿐만 아니라 보상식이나 방법 등에 있어서 어떠한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나 완벽하게 보상해 주자는 뜻인 거구나. 정답 2번이겠네요. 23번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 고지에 대한 규정 있지 않습니까? 고지. 행정처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심판 제기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어디에다가 심판 제기된지 등등등을 알려준 것을 고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고지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게 위법한 처분이 된다고 이해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고지 절차에 관한 규정은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그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절차를 밟는 데 있어 편의를 제공하는 데 있으며 처분청이 위 규정에 따른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행정심판 제기 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 것에 그치고 그로 인해 어떠한 하자가 수반된다고 할 수가 따라온다고 할 수가 없다는 뜻이었었죠. 2번 양도소득세 방위세 부과처분이 국세청장이 정한 불복심사 청구에 의해서 불복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취소되었다. 그러니까 처분이 취소된 겁니다. 처분청은 동일한 사실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그 부과 처분을 되풀이하게 되면은 그거는 위법한 겁니다. 그렇죠? 기속력에 위반된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분명히 이 처분이 취소되었대요. 그러면 잘못되었다고 얘기해 준 건데 똑같은 사유로 똑같은 처분하겠다? 이거는 기속력, 반복 금지 의무에 위반되니까 위법하지 않다가 아니라 위법하게 되겠구나라고 느끼시면 된다는 말씀이고요. 3번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사단이나 재단 이름으로 심판 청구할 수가 있다. 너무 쉬운 내용이죠. 4번 행정심판 재결은 피청구인 또는 청구인 심판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된다. 그렇죠? 우리가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은 언제까지? 60일 이내에는 재결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30일 범위 내에서 한 차례 연장도 가능하다. 이런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이었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한 가지 기억할 게 뭐가 있냐면은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 체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답은 2번이었었네요. 4번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송법상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처분하도록
명하는 이행 판결을 구하는 소송. 그러니까 법원이 행정청한테 뭘 하라고 명령한다는 뜻인 거예요. 법원으로 하여금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처분 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행정처분을 직접 한다. 법원이 처분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것을 뭐냐면 의무이행 소송이라고 하죠. 의무이행 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가 처분청한테 너 내 재결 취지에 따라 가지고 처분을 해라라고 명하던가, 혹은 행정심판위원회가 국민한테 직접 처분하는 케이스를 뭐라고 합니까? 의무이행 심판이라고 하죠. 이거 의무이행 소송은 인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사법부가 행정부에 뭐 하라고 명령하거나 혹은 사법부가 직접 국민한테 행정처분하는 것은 권력분립 원칙에 위반된다고 하는 다소 보수적인 시각이기 때문에 이게 활용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2번입니다. 우리 취소 소송과 관련되는 소송이 손해배상, 부당이득, 원상 회복 등의 청구가 있거든요. 이런 걸 모두 뭐라고 한다? 관련 청구 소송이라고 하고 있고, 취소 소송과 관련된 청구 소송이 같이 진행되고 있으면은 관련 청구 소송을 취소 소송에 병합한다도 알고 있으시겠죠? 3번. 행정 처분에 있어서 불이익 처분의 상대방은 직접 개인의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로서 원고 적격이 인정이 되지만 수익 처분의 상대방은 그의 권리나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가 없으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맞죠? 2번. 과세처분 취소 소송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처분 당시 자료만에 의해서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당시 처분 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과세관청은 소송 도중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 표준 또는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가 사유죠. 그러면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이라고 한다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은 언제까지 가능한 거죠? 소송 제기 사실심 변론 종결하기 전까지 가능하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일단 틀린 지문인 거구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국민 입장에서도 판결 날 때까지는 계속해서 자료를 또 제공할 수도 있는 것도 법원한테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틀린 지문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3번. 행정 처분에 있어서 3번.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25번. 소의 이익과 피고 적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행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해야 되겠고, 행정처분을 행할 적법한 권한이 있는 상급 행정청으로부터 내부 위임을 받았을 때 불과한 경우에는 하급 행정청이 권한 없이 행정처분한 경우라도 피고는 실제로 그 처분 행한 하급 행정청이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내부 위임을 받으면은 상급 행정청의 명의로 처분을 행사해야 되는 건데, 하급 행정청이 겁도 없이 자기의 명의로 처분하게 되면은 피고는 하급 행정청이 됩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이게 뭐 내부 위임 받았는지 아닌지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처분 통지서에 적혀 있는 거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2번. 서울대학교 특별전역 불합격 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원고들이 불합격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계속 중에 당해 연도의 입학 시기가 지났습니다. 입학 시기가 지났다고 하더라도 이 소송 진행시켰었던 사안이에요. 왜? 이 소송의 끝에 내가 이기면은 올해는 입학하지 못했지만 내년은 입학할 수가 있겠고, 또 잘못 합격한 한 친구를 배제시켜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소송 진행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입학 시기가 지났다면 원고들로서는 불합격 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툴 만한 이익이 없다는 틀린 지문이죠. 협의의 소액 파트에서 우리가 풀어봤었던 지문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사실심 변론 종결일 현재 토석 채취 기간이 경과했다. 그럼 그 토석 채취 허가는 종료됐습니다. 실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미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새로 토석 채취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채석을 계속할 수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나아가 토석 채취 허가 취소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불이익이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은 이 소송 진행할 실익이 없다. 사라진 처분에 대한 소송 제기할 실익은 없겠죠. 4번입니다. 자, 이것도 최신 판례 했을 때 했었던 내용이기도 하고 사실 뭐 예전에 이미 나온 판례이기도 합니다만 제가 이거 판례 좀 주의 깊게 보자고 말씀드렸었죠. 4번. 행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가 제소 당시에는 소의 이익이 있어 적법하였는데 소송 계속 중 해당 행정 처분의 기관의 경과 등으로 효과가 소멸한다. 원래 소송 계속 중에 처분이 기관 경과 등으로 인해서 뭐 영업 정지가 끝남으로 인해 가지고 효력이 사라지게 되면은 소송을 진행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처분이 취소되어도 원상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경우라도 그 행정 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어. 그 과거에 사라진 처분을 근거로 해가지고 나한테 위법한 처분을 할 계기가 있대요. 행정 처분의 위법성 확인되지 불분명한 법률 관계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가 있다. 맞죠? 그 사라진 처분 때문에 나한테 위법성이 계속해서 다가온다라고 하면은 사라진 처분에 대한 소송도 계속 준비할 실익이 있겠구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접근해 주시면 된다는 말씀인 겁니다. 그다음에 정답 고른 건 2번 고르시면 된다는 말씀이겠죠.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해온 해설 강의인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그동안 공부하느라 고생을 하셨고요. 뭐 앞으로의 대비책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분 수험생들 뭐 공부 방법론을 이야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번 시험 끝났을 때 어떤 자세를 취하면 좋을 것 같냐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몇 년 전에도요. 행정학 시험이 소방학 개론이 너무 어렵게 나온 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채점하고서 너무 절망을 해가지고 나 떨어졌을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아예 포기한 친구들 많아요. 근데 막판에 합격한 친구가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시험이 어려워서 너무 못 보다 보니까 나 당연히 떨어졌겠지라고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체력 준비를 안 했는데 알고 보니까 합격을 한 거야. 합격해서 체력 준비하려고 하니까 시험 때까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체력을 못 봐서 떨어진 케이스였어요. 그럼 그 친구는 다음에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지금 소방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고 얼마 전 저한테 문자 왔을 때 경북에 화재 많이 났지 않습니까? 거기 자기 출장 갔다고 문자 메시지 보냈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험이 어려우면은 누가 합격할지 더더욱도 모르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말도 안 되는 점수 막 있건데 뭐 200점대 뭐 초반 잘 모르겠지만 말도 안 되는 점수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체력 준비도 어느 정도 해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소방 시험은 체력 면접 끝날 때까지 끝난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최선 다해서 여러분들께서 준비를 해 주시고 결과를 담담하게 수용하시면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안 됐을 때는 뭐 다른 스케줄 세워가지고 뭐 다시 공부하실 수도 있겠고 다른 길로 나아갈 수 있겠고 그건 나중에 생각을 하시고 일단은 아직 끝난 시험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단 수고하셨으니까 하고 싶은 것도 하시고 체력 관리도 하시면서 근근히 여러분들이 운동도 하시면서 준비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좋은 결과 있고 기쁨 있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